토요일 오후 4시 47분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나는 온몸이 쑤셨다. 7시간 동안 3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구를 옮긴 덕분이다. 내 친구 민석이 드디어 그 끔찍한 원룸을 벗어나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나는 자원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고귀하지만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허리 통증은 며칠 동안 나를 괴롭힐 게 뻔했다. 그저 뜨거운 샤워,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소파에서 1시간쯤 정신없이 잠드는 게 전부였다. 우리 층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 문 너머로 여성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는 밤이었다. 그날 밤이었나? 아니면 다음 주였나? 최근 친구 소연이 계속 약속을 바꾸면서도 말해주지 않아 나는 피곤해 지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소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솔직히 넌 나를 감당할 남자가 아니야. 친구들의 웃음이 터졌다. 나는 현관에 멈춰섰다. 먼지가 묻은 티셔츠 위로 키가 손에 달려 있었고 민석의 오래된 소파를 옮기다 묻은 먼지가 조금 뿌옇게 보였다. 내 여자친구 소연은 우리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친구들에게 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짜 여자들 얘기야. 한 친구가 말했다. 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해. 맞아. 소연이 말했다. 이젠 타협 안 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머리는 맑아졌다. 그 순간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4명 모두 나를 쳐다보며 웃음이 멈췄다. 안녕.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다. 흥미로운 대화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찍 왔네. 우리 지금 막. 맞아. 내가 말했다. 넌 내가 널 감당할 남자가 아니라고 했지. 침묵이 흘렀다. 친구 중 한 명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전해보라는 거야? 소연이 간신히 물었다. 들었잖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이 대화 기록 중 날짜, 시간, 증인 다 적어놔야 하니까. 계약서 나눌 때 필요하잖아. 친구들은 눈을 못 마주쳤다. 난 널 감당할 남자가 아니야 라고 너희가 다 들었어.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이걸 끝낸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침실로 걸어갔다. 소연이 뒤따라왔고 하이힐이 바닥에 딸깍거렸다. 어디 가는 거야? 짐 챙기러. 진심이야? 뒤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내 앞에서 우리 관계가 농담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진지하지 않으면 왜 안 되지? 그런 말 안 했어. 그게 네가 한 말이야. 침실 옷장에 가방을 꺼내 옷, 속옷, 양말, 세면도구, 충전기를 넣었다. 미쳤어. 문가에 선 소연이 말했다. 한마디 때문에 4년을 버릴 거야? 가방을 지퍼로 잠그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마디 때문에라고 생각해. 너는 지난 1시간 동안 친구들 앞에서 날 깎아내렸고 더 이상 날 감당 못한다고 웃었잖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럴 의도였든 아니든 넌 내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커피 테이블 위에 와인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문 옆 거리에서 열쇠를 집어들었다. 어디 갈 거야?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인데. 아니, 여긴 내 여자친구가 날 하찮게 여기는 집일 뿐이야. 그건 집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나갔다. 이삿짐을 차에 싣고 잠시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가슴 한켠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작은 부티크 호텔 라임으로 향했다. 1박에 18만 원, 내게는 사치였지만 어딘가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기분을 조금 끌어올렸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14통의 전화와 28개의 메시지, 모두 소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스크롤을 내려보니 화가 난 말투와 변명, 죄책감, 애원까지 뒤섞여 있었다. 어른답게 실용적인 얘기는 하자, 아니면 변호사를 끼워 넣든가. 나는 한 줄을 적고 나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당분간은 침묵이 필요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소연의 그 말만 맴돌았다. 넌 나를 감당할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다음 날 아침 7시에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받았다. 민지예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했어요. 민지는 소연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긴장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30분이면 돼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져서 나는 동의했다. 약속 장소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모차르트 커피였다. 밖 테라스에 앉아있던 민지는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다. 와줘서 고마워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제 소연이 했던 말, 그냥 여자들 수다로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계획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달간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요. 너는 통제하려 든다, 질투심 많다, 나를 막는다, 이런 거짓말을 주변에 퍼뜨렸죠. 그게 사실이 아니죠.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네, 전혀. 게다가 소연이 요즘 소개팅 앱도 하면서 다른 남자랑도 자주 연락했어요. 그냥 구경이라지만 벌써 올해 초부터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 화면 속에는 아만다, 비비 같은 닉네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게다가 회사 동료인 준호라는 남자랑 점심도 자주 먹고 계속 문자도 주고받고 있어요. 추운 겨울 같은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젯밤 내가 직접 봤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널 무시하고 웃었어요. 진짜 너무해요.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요. 소연이가 이 전화하는 거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들키면 난리 나겠죠. 민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 단체 채팅방에서 소연이 너에 대해 한 말들 스크린샷 보내줄게요. 우정이 깨질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6개월치 메시지. 소연이 나를 비난하고 친구들이 너 정도면 너무 잘해준 거야. 인생은 짧으니까 옵션을 찾아봐. 더 나은 사람 찾을 때까지 버텨봐.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 대화 녹음하고 있어. 민지가 말했다. 파일 보내줄게. 네가 필요할 때 써. 스스로를 지켜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시지를 받았다. 왜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너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야. 그리고 솔직히 어젯밤 일 이후로 그런 사람과 친구로 남고 싶지 않아. 커피를 마치고 나는 차로 돌아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 날짜, 대화 내용, 스크린샷까지 3곳에 저장했다. 그리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민석아, 큰 부탁 있어. 말해봐. 잠깐 내 집에 머물러도 될까? 연애가 완전 엉망이 됐어. 게스트룸은 내 거야.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필요한 만큼 있어. 형제니까. 나는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민석의 집으로 갔다. 그가 짐을 내려주며 별말 없이 맥주를 건넸다. 말하고 싶을 때 알려줘. 그날 밤 민석의 게스트룸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다. 2년 전 판교 탄천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던 우리 모습.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나는 부족한 남자가 된 걸까? 민석의 게스트룸은 소박했다. 침대 하나, 낡은 서랍장, 그리고 조명이 희미한 스탠드뿐이었다. 밤 공기는 조용했고 긴장감도 없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핸드폰을 꺼내 소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네가 떠났대. 무슨 일 있었어? 이미 소연은 내 어머니께도 전화를 했다는 걸 알았다. 내 삶까지 통제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간단히 답했다. 우린 헤어졌어. 내일 엄마한테 자세히 설명할게. 곧바로 돌아온 답장. 괜찮아? 점점 나아지고 있어. 사랑해.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챙겨야 할 때였다. 임대차 계약서, 은행 내역, 영수증 같은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중개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안젤라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비혼 커플의 주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다. 상담료 20만 원. 비싼 편이었지만 내 평화를 위해선 필요한 투자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형인 재현이었다. 엄마가 전화했더라. 네가 소연이랑 헤어졌다면서. 소문 빨리 돌던데. 응, 맞아. 그리고 소연이 엄마한테 울면서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집 나갔다고 했대. 진짜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다 말했지. 너도 알고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 난 소연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이제야 말해?
네가 말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항상 널 깎아내리는 말투였어. 넌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떠난 게 잘한 일이야. 넌 달빛처럼 빛나야지. 그 사람처럼 반짝이지도 못하는 남자로 살 순 없어. 고마워, 형. 돈이나 집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난 항상 여기 있어. 통화를 끊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란 든든한 방패였다. 나는 소연의 번호를 다시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를 10개의 새 메시지와 음성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제발이라는 짧은 메시지까지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변호사나 중재인 통해서 얘기하자. 모든 연락은 그쪽으로. 곧바로 진심이야? 라는 답장이 왔다. 나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6시에 올게. 내 물건 좀 더 챙기고 갈 거야. 금방 끝낼게. 도착하니 소연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붉어진 눈, 묶은 머리,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과 부엌에서 쓸 물건들, 가족 사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는 거야?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한마디가 아니야. 지난 6개월 동안 친구들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말한 게 문제야. 내가 월세 대부분을 냈고 널 지원했는데도 말이야. 그냥 푸념이었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가 보내준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지가 너한테 이걸 보냈다고? 네가 날 아프게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봐 걱정하는 거지. 나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뭐든 할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뭘 하길 바라지도 않아.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난 네가 날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게 더 아파. 상자 3개를 차에 실으면서 그녀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래서 끝이야. 아니, 네가 날 밀어냈어. 나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중일 뿐. 차에 올라타며 나는 마음 한켠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모건이라는 친구였다. 어제 웃어서 미안해. 그건 아니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소연의 친구들도 점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거짓말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판교에 있는 안젤라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카펫이 깔린 3층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가방에서 임대차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그리고 민지가 보내준 스크린샷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젤라는 꼼꼼히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계약금 대부분을 당신이 냈고 그녀가 관계를 끝낸 이유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 물었다. 그 정도면 다 해결될까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법적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녀는 펜으로 노트패드 위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중재를 제안할 겁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액 재판 등 다른 방안도 있지만 아마 동의할 거예요. 법정 싸움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젤라가 잠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 하시나요?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잠시 생각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저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안젤라가 미소를 지었다. 신선하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피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죠. 그날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깔끔하고 성숙하게 끝내야 한다고. 일주일 후 소연은 처음에 중재를 거부했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안젤라가 전했다. 하지만 나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모든 소통을 안젤라에게 맡기라고 했다. 결국 소연은 중재에 동의했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안젤라가 오가며 중재를 진행했다. 내 조건은 간단했다. 앞으로 8주 동안 임대료 절반을 내고 내가 산 물건은 내가 가져가며 보증금은 반반 나누자는 것. 소연은 처음에 감정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전액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안젤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자 결국 내 조건을 받아들였다. 서로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은 채 서류에 서명하고 그날을 마쳤다.
중재가 끝난 다음 날 밤 민석의 집 게스트룸에서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문득 의심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거실에 나가자 민석이 게임을 보며 물었다. 괜찮아? 모르겠어.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가 TV를 음소거하고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이 사과했어? 어느 정도 했지만 네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도 했어. 책임을 진다고 했어? 내가 오해한 거라고만 했지. 넌 제대로 들었어. 그녀가 한 말 그대로. 민석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편안함과 좋은 관계는 달라. 익숙함과 건강함도 달라. 넌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혼자 시작하는 게 무서울 뿐이었다. 하지만 그 혼자임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았다. 고마워, 민석아. 언제든.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고 저녁 뭐 시킬지 결정하자. 그날 밤 나는 빈소연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텅 빈 공간이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다. 다음 날 동네 홀푸드에서 장을 보던 중 소연을 마주쳤다. 새 남자와 함께였고 그는 디자이너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다. 민재야. 그녀가 다가왔다. 안녕. 나는 짧게 답했다. 남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난 준호야. 전 남친 만나서 반갑네. 넌 내 전 남자야.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소연이 말했다. 필요 없어. 잘 지내. 나는 걸음을 돌렸다. 뒤에서 준호가 중얼거렸다. 네가 야망 없다고 했던 남자 그래도 괜찮아 보이던데. 소연이 변명하듯 말했다. 복잡해.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복잡한 건 내 마음뿐이겠지. 그날 밤 나는 이스트 섹스번가의 커피숍에서 케빈이라는 공통 친구를 만났다.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말인데 소연이 요즘 많이 힘들대. 왜?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어. 어젯밤 일 진실이 알려져서. 모건이랑 민지도 다 털어놨대. 그래서? 소개팅도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대. 회사 동료 준호도 별로였고 그 남자도 2주 만에 사라졌어. 왜 나한테 말해? 네가 잘했단 걸 알았으면 해서. 네가 존엄을 지켰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감보단 확인받는 느낌이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그 다음 주 토요일 친구 생일 피크닉에서 나는 라헬을 만났다. 갈색 곱슬머리, 사진작가, 밝은 미소. 우리는 여행, 오스틴 명소, 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게임 없는 대화가 어색했지만 반가웠다. 헤어질 때 라헬이 말했다. 다음 주 동부 오스틴 벽화 거리에서 사진 산책하는데 같이 갈래? 좋지.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날 오후 라헬은 카메라를 들고 기본을 가르쳐줬다. 우리는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도 최근 이별을 겪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함께 성장하지 않거나 한 사람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비판만 할 때 헤어지는 것 같아. 나는 말했다. 아, 그거 진짜 공감돼. 우리도 그냥 안 붙었어. 키스는 없었지만 따뜻한 포옹으로 헤어졌다. 나는 몇 달 만에 느낀 희망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수요일 저녁 라헬이 문 앞에 커피와 베이글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되면서도 편안했다.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슬림한 청바지,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집 정말 좋아 보여요. 당신다운 공간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소파와 책장을 정리했다. 라헬은 소품에 대한 센스가 남달랐다. 이 쿠션, 내가 고른 거 맞지?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맞아. 내가 한참 고민하다 샀는데 네가 더 잘 어울린다고?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나는 태국 음식 배달을 시켜 소파에 앉아 먹었다. 창밖 발코니에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구들, 모두 내 삶의 일부였다. 잠시 소연 생각이 났다. 그녀가 지금은 행복한지, 왜 그랬는지 이해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녀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 만날 누군가를 위한 바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였다. 민지야, 그냥 네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나는 답장했다.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그래야지.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연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우린 이제 친구 아니야. 나는 메시지를 내려놓고 저녁을 마무리했다. 다음 날은 금요일, 라헬과 함께 유명 밴드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다.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6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도메인에 있는 홀푸드스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때 소연을 봤다. 이번엔 다른 남자와 함께였고, 그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스타일리시한 남자였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급히 시선을 피했다. 민재야. 그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난 태훈이야. 네 전 남자 만나서 반갑네. 난 내 전 여자친구야.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소연이 부탁했다. 필요 없어. 잘 지내. 나는 바로 걸음을 돌렸다. 뒤에서 태훈이 중얼거렸다. 네가 야망 없다고 한 남자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던데. 소연은 변명하듯 말했다. 복잡해. 나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복잡한 건 내 마음뿐이야. 다음 날 나는 이스트 6번가의 한 카페에서 케빈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지내?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는 담담히 답했다. 하지만 소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왜?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어. 어젯밤 일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거든. 모건과 민지가 다 얘기했어. 그래서? 소개팅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대. 준호도 태훈도 오래 못 갔어. 왜 나한테 말해? 네가 잘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네 존엄을 지켰어. 그게 제일 중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감보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그 주 토요일 친구 생일 피크닉에서 나는 다시 라헬을 만났다. 그녀는 갈색 곱슬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오스틴의 명소나 여행,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게임 없이 솔직한 대화가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좋았다. 그룹이 떠날 때 라헬이 말했다. 다음 주 일요일 이스트 오스틴 벽화거리에서 사진 산책하는데 함께 갈래? 좋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날 오후 라헬은 나에게 카메라를 건네 기본적인 촬영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자유로웠다. 그녀도 최근에 이별을 겪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함께 성장하지 않거나 한 사람은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비판만 할 때 헤어지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기분 알아. 우리도 그런 거였어. 우리는 키스 대신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을 고했고 나는 몇 달 만에 느끼는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스트 오스틴 벽화거리를 걷고 있었다. 라헬과 나는 서로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그녀의 갈색 곱슬머리가 햇빛에 반짝였고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발끝에는 깔끔한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나는 검은색 셔츠에 짙은 청바지, 그리고 손목엔 간결한 가죽 팔찌를 착용했다. 사진 찍는 법 좀 더 알려줄래? 내가 물었다. 라헬은 눈을 반짝이며 물론이야. 빛과 구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그녀가 진지하게 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 우리는 벽화 앞에서 포즈를 바꿔가며 다양한 사진을 찍었다. 중간중간 라헬이 장난스럽게 민재야 포즈 좀 더 자연스럽게 라며 웃었고 나는 그래도 내가 카메라 앞에 서면 항상 어색해 라며 농담을 던졌다. 저녁이 되어 그녀와 함께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라헬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오랜만이라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지난 몇 달간 너무 힘들었는데 너랑 있으면 편안해져.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 급하지 않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나는 라헬과 함께 레인 스트리트에 새로 생긴 타코 가게에 갔다. 가게는 작고 북적였지만 활기찼다. 라헬은 검정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발목을 드러내는 샌들을 신었다. 은은한 향수와 함께 그녀의 매력이 더욱 빛났다.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며 이야기했다. 라헬이 말했다. 내 규칙이 있어. 두 번째 데이트에서 서로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야.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전 여자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넌 나를 감당할 남자가 아니야 라고 했어. 내가 듣고 그 자리를 떠났지. 라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거 참 잔인한 말이네. 미안해. 나는 웃으며 내 차례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 전 남자친구는 SNS에서 바람핀 걸 알게 됐어.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감췄지. 나는 공감하며 그래서 너도 힘들었겠네. 라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하지만 그 일로 내가 원하는 건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웃으며 그게 바로 내가 찾는 거야. 나도 계속 내가 부족한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나다운 게 중요하다고 깨달았거든.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라헬이 살짝 입맞춤을 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야, 널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어느 토요일 라헬이 내 아파트에 와서 커피와 베이글을 들고 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 공간 정말 좋아 보여. 너답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거실을 꾸미며 웃었다. 라헬은 소품에 대한 안목이 뛰어났고 솔직한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솔직함이 참 좋았다. 며칠 후 혼자 아파트에 남았을 때 나는 태국 음식 배달을 시켜 소파에 앉아 먹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장에 꽂힌 책들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문득 소연 생각이 스쳤다. 그녀가 지금은 행복한지, 왜 그랬는지 깨달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건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소연의 친구 중 하나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모건은 이어서 말했다. 소연이에게 네가 행복하다고 했어. 우리 이제 친구 아니야. 나는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내려놓았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 앞에 남아있을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토요일 저녁 나는 코스믹 커피 앤 비어 가든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때 소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짙은 회색 코트에 세련된 검은 부츠를 신은 모습이었다. 남자는 검정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녀 곁에서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소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민재야, 나랑 조금만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밖에서 이야기하자.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많이 잘못했어. 우리 사이를 망친 거 알아. 미안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말 듣고 싶어. 생각해봤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근데 네가 맞아. 네가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 그 말이 우리를 끝내게 만들었어. 그 말 내가 너무 무례했어.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의 진실은 아니었어. 나도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왜 친구들 앞에서 날 깎아내렸어? 두려웠어.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나를 잃었어. 그리고 그게 네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일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 소연과의 대화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그녀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재야, 잠깐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어제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 내 이야기를 듣고 싶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내일 전화할게. 그래도 엄마가 걱정돼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소연 말만 듣고 내 편을 들지 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그런데 네가 훨씬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혹시 새로운 사람 있어? 응, 라헬이라는 친구가 있어. 사진 작가야. 좋네. 누군가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 통화를 끝내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가족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소연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여전히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직접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재를 맡은 안젤라 변호사에게 연락해 소연과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내 삶을 다시 찾을 거야. 그날 저녁 민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민재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야. 그 순간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재야,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조심해. 나는 손이 떨리며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앞에 놓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낯선 메시지를 곱씹었다.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조심해. 누가 보낸 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점점 긴장으로 얼룩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런 메시지 받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누구나 약해지니까. 그날 오후 나는 이를 핑계로 소연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다시 검토했다. 중재 과정의 자료, 친구들이 보내준 스크린샷, 그리고 그동안 내가 기록한 모든 대화들. 그러던 중 민지가 보내준 단체 채팅방 대화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소연이 지난달에 누군가와 몰래 만났다는 소문 들었어? 나는 곧바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만난 거야? 민지는 답장을 주저하다가 말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나는 라헬과 만났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고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내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누군가가 내 주변에 숨겨진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소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게 네가 몰랐던 진실의 시작이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나는 숨을 죽였다. 소연이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모습은 내가 알던 그녀와 너무 달랐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문장, 진실의 시작이라는 말은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민석은 차분히 말했다. 진실을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 사진의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고 남자는 소연의 직장 동료로 추정됐다. 왜 그녀가 나와 있을 때는 몰랐던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걸까? 며칠 후 나는 그 동료 준호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기 시작했다. 소연이, 사실은 나와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분류는 아니야. 나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진실은 언제나 흑백이 아니었다. 며칠 뒤 라헬과 카페에서 만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마주하려고 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직접 써내려갈 거야.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로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언제 터질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계속